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평생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정작 당신이 힘들 때는 연락 한 통 없다가 본인에게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전화를 겁니다. 언니, 요즘 어때?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집니다. 또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늘 당신 앞에서는 고마워, 미안해 하던 사람이 식당 직원에게는 반말의 퉁명스러운 말투로 대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이 사람 진짜 모습이 이거구나 싶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말은 누구나 잘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힘들 때 언제든 연락해요.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작은 순간의 선택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천사같이 굴다가도 뒤에서 약한 사람 앞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없을 때 보이는 그 태도가 진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확한 기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겠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신호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좋은 사람인 척하는 말에 속지 않고 행동으로 본성을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는 헛된 기대로 상처받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 시간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예민한 건가 하며 스스로를 탓하는 대신 내 감이 맞았구나 하며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딱 30분만 시간 내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행운이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지키는데 꼭 필요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작은 선택에서 늘 자기만 챙기는 사람. 김영자 씨는 70세입니다. 2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내던 이웃 박순희 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일회용 봉투가 필요했는데 박순희 씨가 먼저 봉투 2개를 집더니 큰 것 하나는 자기 장바구니에 넣고 작은 것 하나만 김영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김영자 씨 장바구니가 더 무거웠는데도 말입니다. 또 다른 날 동네 회관에서 다과가 나왔습니다. 과일이 담긴 접시가 딱 2개 남았는데 하나는 포도가 가득했고 하나는 사과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박순희 씨는 망설임 없이 포도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김영자 씨가 포도를 좋아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 사소해서 그때그때는 뭐 이런 걸로 따질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이니 어느 순간부터는 함께 있는 게 불편해졌습니다. 핵심 신호 작은 이익 앞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척도 없이 반사적으로 자기 몫부터 챙기는 사람입니다. 왜 이게 위험할까요? 작은 선택은 본능이 드러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큰일 앞에서는 누구나 계산하고 체면 때문에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보는 작은 순간, 손해가 미미한 순간에야말로 진짜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자기만 챙기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나중에 정말 중요한 일에서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힘들어질 때,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그 사람은 항상 자기 몫부터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이런 신호가 반복되면 기대치를 낮추십시오. 이 사람에게 배려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먼저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좋은 걸 고르십시오. 상대가 서운해하거든, 아, 내가 먼저 집었네요 정도로만 가볍게 넘기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큰 부탁도 중요한 약속도 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표면적으로만 지내십시오.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작은 신호를 알아채는 건 현명함입니다. 당신의 불편함은 정당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가장 자주 당하는 유형입니다. 작은 부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이순자 씨는 65세입니다. 며느리가 가끔 아이를 맡기러 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요. 2시간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하며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손주가 예뻐서 흔쾌히 봐줬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하다 보니 며느리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애 봐주세요. 제가 약속이 있어요. 부탁이 아니라 통보가 됐습니다. 거절할 틈도 없이 아이를 현관에 두고 가버립니다. 2시간이던 시간은 4시간, 5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어머니 집 앞이니까 잠깐 들렀어요 하며 아이를 맡깁니다. 이순자 씨가 허리가 아프다 해도 에이, 괜찮으시잖아요 하며 넘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순자 씨가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구나. 다음에 봐주마. 그러자 며느리 얼굴이 굳더니 어머니가 안 봐주시면 제가 어떡해요? 하며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이순자 씨가 당연한 의무를 저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핵심 신호 처음엔 조심스럽게 부탁하다가 점점 당연하게 요구하고 거절하면 섭섭해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게 위험할까요? 이런 사람은 경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합니다. 처음에 감사함은 금방 사라지고 해주는 게 당연하다는 태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한번 거절하면 당신을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은 부탁의 크기를 조금씩 키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2시간, 내일은 하루, 모레는 일주일. 당신이 거절하지 않으면 끝없이 더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반에 선을 그어야 합니다. 부탁을 들어줄 때도 명확한 조건을 말하십시오. 오늘은 3시까지만 가능해요. 이번 주는 괜찮은데 다음 주는 어려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절할 때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어렵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이유를 대면 상대는 그 이유를 무력화시킬 방법을 찾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서운해하거든 그건 상대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호의는 강요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선을 긋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3번째는 많은 분들이 설마 이 정도야 하고 넘기는 신호입니다. 약한 사람과 서비스직 종사자에게 무례한 사람. 정민호 씨는 68세입니다. 오랜 친구 최기철 씨와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최기철 씨가 젊은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야, 물 좀 갖다 줘. 반말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존댓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오자 최기철 씨는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아니 이게 얼마나 걸리는 거야? 장사 이따위로 해? 주변 손님들이 다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종업원이 죄송하다며 고개 숙이는데도 에휴 됐어. 빨리 갖다나 줘 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민호 씨는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기철 씨는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요즘 애들은 정신이 없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건지 하며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최기철 씨는 동창회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동창 앞에서는 공손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며 존댓말에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핵심 신호 자기보다 약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친절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왜 이게 위험할까요? 이런 사람은 사람을 등급으로 나눕니다.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그 기준으로 태도를 바꿉니다. 지금은 당신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니까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약해지거나 도움이 안 되는 처지가 되면 그때는 당신도 함부로 대할 것입니다. 식당 종업원처럼 말입니다. 사람의 진짜 인격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힘없는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반대로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도 그렇게 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모습을 목격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정의하십시오. 깊이 사귀지 마십시오. 중요한 일을 함께하지 마십시오. 특히 당신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 사람에게 기대지 마십시오. 만약 그 사람이 당신 앞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볍게라도 제지하십시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이 정도만 해도 당신의 기준은 전달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사람의 친절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잘해주는 건 당신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아직 쓸모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감각을 믿으십시오. 네 번째, 이건 관계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신호입니다. 약속과 실수 앞에서 사과보다 변명부터 하는 사람. 박정숙 씨는 63세입니다. 친구 한명숙 씨와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한명숙 씨는 12시가 넘어서야 나타났습니다. 박정숙 씨는 30분 넘게 기다렸습니다. 추운 날씨에 밖에서 서 있었습니다. 한명숙 씨가 도착하자 박정숙 씨는 기대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거라고요. 그런데 한명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버스가 안 와서 그랬어. 요즘 배차 간격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 나도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사과는 없었습니다. 상황 설명만 있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고 빌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부탁한 일을 깜빡하고 그때마다 한명숙 씨는 깜빡했네. 요즘 머리가 안 돌아가서 바빠서 그랬어.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서 하며 상황만 설명했습니다. 한 번은 박정숙 씨가 부탁한 심부름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약을 사다 달라고 했는데 한명숙 씨가 까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명숙 씨는 내가 얘기 안 들은 것 같은데? 언제 그런 말 했어? 하며 오히려 박정숙 씨 기억을 의심했습니다. 핵심 신호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보다 뭐뭐 때문에 그랬어요가 먼저 나오고 심하면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왜 이게 위험할까요? 사과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변명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과는 상대방의 불편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 말 속에는 상대방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명은 다릅니다. 버스가 안 와서라는 말 속에는 내 잘못이 아니야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불편보다 자기 변호가 우선입니다. 더 심한 경우는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라는 말은 상대방을 기억력이 나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나중에는 자기 기억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변명이 나오는 순간 기대를 접으십시오. 이 사람에게 신뢰를 거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중요한 약속은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부탁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이번이 세 번째예요. 다음번엔 제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겠습니다. 감정을 섞지 말고 팩트만 전달하십시오. 상대가 서운해하거든 저도 서운했어요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서운함도 정당합니다.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미안한 사람은 변명보다 사과가 먼저입니다. 미안해요. 내가 늦었네요. 라는 짧은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황 설명이 나옵니다. 순서가 바뀐 사람은 마음의 우선순위도 다릅니다. 당신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당신이 상처받는 건 당연합니다. 다섯 번째,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할 신호입니다. 분노를 선택적으로 표출하는 사람. 김순애 씨는 66세입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이영애 씨와 자주 만났습니다. 어느 날 동네 모임에서 김순애 씨가 실수로 이영애 씨 가방을 건드려 물병이 엎질러졌습니다. 김순애 씨가 황급히 어머, 미안해요 하며 닦으려 했는데 이영애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조심 좀 하시죠. 이거 비싼 가방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순애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부녀회장이 이영애 씨 옷에 음료를 쏟았습니다. 김순애 씨는 긴장했습니다. 이영애 씨가 또 화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영애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회장님. 세탁하면 되죠 뭐. 전혀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녀회장을 안심시켰습니다. 김순애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영애 씨는 상대를 보고 화를 낸다는 것을요. 자기보다 약하거나 만만한 사람에게만 화를 낸다는 것을요. 또 다른 날 이영애 씨는 동네 청소 아주머니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쓰레기통이 왜 여기 있어요? 치워야죠. 하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아파트 관리소장이 지나가자 이영애 씨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세요. 핵심 신호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의 지위나 힘에 따라 분노의 크기를 조절하고 약자에게만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왜 이게 위험할까요? 이런 사람은 감정 조절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조절합니다. 다만 그 기준이 상대방의 힘입니다. 대항하지 못할 사람에게만 화를 냅니다. 이건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지금은 당신을 존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당신이 약해지거나 이 사람에게 필요 없어지면 그때는 당신도 화풀이 대상이 됩니다. 진짜 화가 났으면 누구에게나 화를 냅니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화가 나서가 아니라 힘을 과시하려고 화를 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모습을 목격했다면 거리를 두십시오. 이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마십시오. 언젠가 당신도 그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부당하게 화를 낸다면 침착하게 대응하십시오. 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맞받아치지 마십시오. 담담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요즘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하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만드십시오. 당신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들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치는 신호입니다. 존댓말을 써도 말투와 표정이 무례한 사람. 장미자 씨는 62세입니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존댓말을 씁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어머니, 이거 드릴까요? 말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장미자 씨는 늘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의 표정과 목소리 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이 말을 하면서도 며느리는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곳을 봅니다. 마치 귀찮다는 듯이 말합니다. 어머니, 이거 드릴까요? 이 말을 하면서도 며느리의 목소리는 축 처져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듯한 어조입니다. 입꼬리는 내려가 있고 표정에는 미소가 없습니다. 장미자 씨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며느리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또 시키시네라는 한숨이 섞여 있습니다. 어느 날 장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뭐 불편한 점 있니? 그러자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왜요? 전 괜찮은데요. 하지만 그 말투에도 방어적인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핵심 신호. 말은 공손하지만 목소리 톤, 표정, 시선, 몸짓에서 불편함과 짜증이 새어나오는 사람입니다. 왜 이게 위험할까요? 말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지만 표정과 톤은 진짜 감정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존댓말을 쓰는 건 거칠애일 뿐 속마음은 다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체면상 존댓말을 쓸 뿐입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몸은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더 문제는 이런 태도는 나중에 더 노골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겉으로라도 존댓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마저도 사라집니다. 반말로, 무시로, 노골적인 불편함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당신의 감각을 믿으십시오. 말로는 괜찮다는데 왜 나만 불편하지? 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정확합니다. 비언어적 신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진심 어린 관계를 맺으려 하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관계로 두십시오. 만약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것만 요청하십시오. 감정적 교류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각자의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좀 더 밝게 말해줄래? 라고 해봤자 상대는 제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라며 방어합니다. 차라리 기대를 낮추고 당신의 평온을 지키십시오. 당신은 진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알아채는 건 예민함이 아니라 통찰력입니다. 7번째, 이건 이미 관계가 끝나가는 신호입니다. 시선을 피하고 회피하며 관계를 정리하려는 신호. 오정혜 씨는 69세입니다. 30년 지기 친구 서명자 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서명자 씨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빠서 나중에 할게라며 끊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요즘 몸이 안 좋아서라며 미룹니다.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쳤는데 서명자 씨는 오정혜 씨를 보자마자 시선을 피했습니다. 못 본 척 하려다가 오정혜 씨가 먼저 인사하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언니. 요즘 바빴어. 연락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정혜 씨가 우리 다음 주에 밥 먹자라고 하자 서명자 씨는 응, 그래. 내가 연락할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정혜 씨는 답답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서명자 씨는 대화 자체를 피했습니다. 문자도 답이 늦었고 내용도 성의 없이 짧았습니다. 응, 그래, 알았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오정혜 씨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무슨 실수를 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명자 씨는 그저 조용히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핵심 신호 대화를 피하고 만남을 미루고 시선을 회피하며 명확한 이유 없이 거리를 두는 사람입니다. 왜 이게 위험할까요? 정확히는 위험하다기보다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지만 직접 말하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명확하게 끝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어가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중간에 매달려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물어봐도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야, 그냥 바빠서 그래라며 얼버무립니다.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받아들이십시오. 이 관계는 끝났습니다. 상대가 명확히 말하지 않아도 행동이 이미 답입니다. 더 이상 매달리지 마십시오. 연락하지 마십시오. 만나자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도 관계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를 회피하는 사람을 붙잡을 필요 없다. 관계는 양쪽이 원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한쪽만 애쓰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바빠도 짬을 냅니다. 어려워도 연락합니다. 만나기 힘들어도 마음은 전합니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당신은 그런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회피하는 사람에게 시간 쓰지 마십시오. 마지막 8번째, 이건 가장 착각하기 쉬운 신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괜찮다만 말하며 행동으로 선을 긋는 사람. 윤혜숙 씨는 67세입니다.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은 늘 바쁩니다. 윤혜숙 씨가 말을 걸면 응응, 알았어. 나중에라며 대충 대답합니다. 윤혜숙 씨가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라고 물으면 아무거나라고 합니다. 같이 산책 갈까? 라고 하면 피곤해라고 합니다. 윤혜숙 씨가 나 요즘 외로워라고 말하면 딸은 엄마, 괜찮아. 나도 바쁜 거 알잖아 라고 합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짜증도 안 냅니다. 그저 괜찮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달랐습니다. 딸은 집에 있어도 방문을 닫고 혼자 있습니다. 밥도 따로 먹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 나갑니다. 윤혜숙 씨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윤혜숙 씨가 우리 어디 같이 갈까? 라고 하면 딸은 엄마 나 약속 있어. 다음에라고 합니다. 화난 목소리도 아닙니다. 그냥 담담하게 말합니다. 윤혜숙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은 화내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왠지 벽이 느껴집니다.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 같습니다. 핵심 신호 말로는 괜찮다, 좋아라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거리를 두고 시간을 내주지 않으며 마음의 문을 닫는 사람입니다. 왜 이게 위험할까요? 이런 사람은 갈등을 피하려고 감정을 억누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선을 긋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싸우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관계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말은 부드러운데 행동은 차갑습니다. 더 힘든 건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싸우면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거리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이 신호를 알아차리십시오. 괜찮다는 말이 진짜 괜찮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동을 보십시오. 시간을 내주는가? 마음을 여는가? 함께 있으려 하는가? 만약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요즘 나한테 뭔가 불편한 점 있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상대가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해도 그런데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라고 말하십시오. 하지만 상대가 계속 회피한다면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을 억지로 열 수는 없습니다. 대신 당신의 삶을 가꾸십시오. 다른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건 당신의 존엄을 낮추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기억하십시오. 진짜 괜찮은 사람은 행동도 괜찮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입으로만 괜찮다는 사람은 사실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심을 나눌 자격이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행동 8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작은 선택에서 자기만 챙기는 사람, 작은 부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 사과보다 변명을 먼저 하는 사람, 분노를 선택적으로 표출하는 사람, 말투와 표정이 무례한 사람, 시선을 피하며 관계를 정리하는 사람, 그리고 감정을 억누르고 행동으로 선을 긋는 사람. 이 8가지 신호는 모두 한 가지를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순간의 선택, 반복되는 태도, 무의식적인 표정과 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을 알아채는 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마음,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리를 두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60대, 70대가 되면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관계만 남기고 불편한 관계는 정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억지로 참을 필요 없습니다. 좋은 사람인 척하는 말에 속을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말보다 행동을 보십시오.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이 사람 뭔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들면 그건 대부분 맞습니다. 당신의 감각은 정확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십시오.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서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심 어린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